양지수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각 악재를 시장이 조금 반영하는 과정인데요.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2,30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 수 개수가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거의 모든 종목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히토류를 비롯한 일부 금속주 그리고 방산주 정도가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의 종목들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죠.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파란불을 다 띄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3% 이상 밀려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쪽도 낙폭을 키워나갑니다. 네, 기아가 5%, 현대차 3.7% 밀리는데요.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 흑자 전환 실적을 내놨고 또 포스코그룹과 손잡고 2차 전지 소재단의 밸류체인을 강화한다 이런 이슈 등이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성격의 셀트리온 그룹주도 일부 상승세 보이고 있네요. 자, 시장 분위기는 다들 느끼고 계신 대로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들 전략을 좀 챙겨보죠. 자동차 쪽이요. UBS 측에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본 적 없는 공급 과잉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도 꺼내놨고요. 맞아요. 또 리비안 같은 경우는 리콜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자동차, 전기차 다 빠졌는데 우리도 좀 금액락일까요? 아무래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정말로 경기 침체로 갈지 아닐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도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저축하거나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소비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쪽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우리나라가 주로 하고 있는 하이니켈단의 어떤 자동차들의 판매를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할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경기 침체로까지 정말 이어져서 UBS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싼 자동차들, 내연 기관차들보다도 훨씬 동급에서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들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요도 견조하고 그만큼 공급단에서 할 수 있는 차량들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 정말로 타격을 받을 만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120월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쭉 밀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어느 종목이건 간에 하락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조금씩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지선을 설정해놓고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를 어떤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서 챙겨봐야 될지 지금부터 저희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잔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 되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우등생. 첫 번째 포인트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지금으로선 배터리 선택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엔소를 좀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 SDI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 네. 걱정되는 요소들부터 좀 지켜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LG 엔소를 먼저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 뒤에도 일단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좀 두각을 보일 수 있는 업체가 또 삼성 SDI다라는 판단 하에 종목을 선택을 해봤고요. 일단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력 가격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모든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노이즈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런 유럽 전역에서 전기료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비록 유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기차의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받으면서 비록 초기 구매 비용이라던가 향후에 유지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의 좀 핵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6월 이후에 보게 되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경기 둔화 시그널,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주 고객사인 BMW, 이런 쪽에서는 지금 프리미엄 세그먼트 위주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BMW의 이제 신차 출시 효과도 있습니다. 젠5를 탑재한 5세대 배터리죠. 삼성 SDI의 5세대 배터리를 탑재한 이런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은 벤츠보다도 BMW가 잘 팔린다. 현대차보다 기아가 잘 팔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선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쪽들, 이런 쪽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삼성 SDI는 견조한 실적을 유지해 나갈 만한 그런 충분한 체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려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이 느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를 선택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잡아주신 거고요.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죠. 적수가 없다. 이게 어떤 포인트에 맞춘 건지 네. 궁금해요. 배터리도 지금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경쟁에서 적수가 없다라는 뜻일까요? 영업이익률 면에서 조금 더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 SDI가 전체 1월에서 8월까지 올해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가장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는 낮습니다. 6위에 포진을 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속의 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그동안 삼성 SDI가 너무 수주 안 하고 배터리 쪽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내용을 보면은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좀 해왔다. 그래서 저가 수주는 지양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력, R&D 투자가 원활하게 집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공격적으로 전략이 좀 변화해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가량의 영업이익 증액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IRA 법안 영향으로 인해서 완성차 기업들은 2차 전지를 현지 조달하는 부분들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 사항으로 인식들을 전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배터리 3사의 협상력, 경쟁력이 그에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LFP 배터리 중심의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의 하이니켈, 이런 배터리 3사들의 경쟁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소형전지 부분에서 EV향의 어떤 공급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리비안 이런 쪽입니다. 거기다가 전동 공구 쪽은 매출이 조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주고 있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되는 하이브리드 물량,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전기로만 돌리는 차량들의 경제성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또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할 수 있는 차량들의 판매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호적이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판매도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단에서 영업이익률이 3사 중에서 삼성 SDI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저가 수주를 지향해 왔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의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를 피해왔던 것이 실적 부분에서 적수가 없다라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한 변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공장을 짓는 가동률을 올리고자 하는 업체들은 다 이 수요를 잡기 맞아요. 위해서 좀 네.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삼성 SDI도 그런데 좀 주력을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해왔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ESG 경영, 이런 쪽에도 최근에는 관심을 많이 두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자재 공급 계약도 물론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폐배터리 추출한 광물을 북미 쪽에서 재가공을 했을 때에는 이런 FTA가 체결된 국가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항에 좀 생산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또 법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천안이나 울산 사업장 쪽에서 발생되는 스크랩을 회수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을 이미 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구축을 해놨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북미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굉장히 현지 조달 이런 것들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니즈로 다가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천안 사업장에는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강화를 했어요. 2018년도에 일부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표준화 성능, 품질 균일화 목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센서 및 AI 공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무인 운반차 이런 쪽과 무인화, 자동화 배터리 생산 라인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건 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명확하게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어디에서 먼저 시작돼서 타사, 경쟁사들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느냐는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또 하나는 파트너사와 상생형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벌써 7개 협력사에 구축을 하면서 이게 다만 협력사만을 위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화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두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른 종목들 빠지는 거 보다가 삼성 SDI 보면 와, 잘 버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걸 6개월 차트로 열어봐도 그래도 시장 대비는 선전하고 있거든요. 58만 5천 원입니다. 이게 매매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다고 해서 지금 성급하게 접근할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0월선의 뚜렷한 회복이 보이기 전까지는 오늘도 이제 보면은 전기전자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오면서 지수 올리다가 결국에는 전기전자를 또 빼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어느 한 섹터를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 그리고 리스크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54만 원 정도까지 조금 열어놓으시고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전 저점 정도 되는 가격대인데 거기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하신 이후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0월선이 위치해 있는 63만 원까지 보시되 여기에서도 우리가 시장이 이미 120월선을 무너뜨리고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아무리 과해도 과한 게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절선을 반드시 짧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는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10% 안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선으로 손절하실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손절을 잘 하지 못하면 다음 대응을 못하게 되는 정말 자금이 묶여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이긴 한데 지금 장에선 또 손절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너무나 어려운 장입니다. 일단은 헤쳐나가면서 좀 지켜볼 종목으로 삼성 SDI 매매 전략을 자세하게 짜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에어인데요. 반갑다 일본 여행. 오늘부터 이 무비자 관광 일본으로의 재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진에어의 포인트 한번 잡아보죠. 열리는 한일길. 지금 뭐 대만, 홍콩, 뭐 일본에서 좀 가까운 곳 위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수요가 넘쳐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수요가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볼 것은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게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점점 쌓여서 정말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4월부터 해외여행객의 방역 조치가 완화됐고요. 6월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9월에는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도 해제가 되었고요. 드디어 일본의 이제 무비자 여행까지 열리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늘길들은 조금씩 열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정말로 꽁꽁 싸맸던 중국들도 일단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LCC들에게 굉장히 수익성 개선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본 주요 도시 항공권 예약 건수와 매출 이런 부분들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티몬 같은 경우에는 8월 대비해서 9월에 7,200%의 여행 건수 급증이, 예약 건수 급증이 있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에어의 일본 대표 지역의 노선도 2배로 증편이 됐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하늘길은 열리고 회복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투자를 지금 꺼려하는 요소가 바로 환율, 그리고 유가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점. 맞아요. 이게 부담이지 않을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환율 자체가 일단은 킹달러라는 부분들은 항공사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항공기의 리스 이런 부분들 부채가 전부 외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유류비 지급도 당연히 외화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가가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또 대규모 감산을 하게 되면서 이런 유가가 80달러 밑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급등하는 이런 급등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한 80에서 100달러 선 정도 밴드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평년 기준 대비했을 때에는 당연히 항공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유가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환율이 10원 올랐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한 350억의 추가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280억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이 된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매크로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다려왔고 정말로 기대했던 부분들이 열린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연간 평균 환율 10원일 경우에 그 정도 손실액이겠지만 지금 뭐 17원 정도 올라가니까 벌써 대한항공 한 600억 정도는 손실을 보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만 봐도. 그러니까 이 환율이나 유가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진에어에 대해서 긍정의 포인트를 잡고 계신 건지 궁금한데 네. 사실 저비용 항공사는 재무 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렇죠. 진에어는 네. 좀 괜찮아요. 네, 일단 여기 뭐 표가 나갈 텐데요.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에어 부산이나 에어 서울 이런 쪽들은 자본 잠식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만큼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부채가 많이 쌓였고 손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재무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상황들이 됐던 거죠. 거기다가 티웨이 항공도 거의 1000%에 달하고요. 제주항공도 850%. 하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한 500% 밑쪽으로 440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기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각각의 LCC들이 자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재정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모기업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한진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2분기에도 LCC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냈고요. 가장 적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다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영업 손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양호하게 회복된 여행객의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들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8월에는 국제선의 여객 공급 및 수송량이 운항이 600회가 넘어갔고요. 거기다가 여객 수송은 88,300명을 기록을 했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400% 그리고 3,900%가 증가가 되면서 사실상 제주항공이 편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불안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많은 증가율을 보인 진에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라인 어떻게 잡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사 차장님께서는 손절 라인보다 매수가를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 종목도 좀 조정시 매수 관점인 거죠? 네, 맞아요. 일단 좋은 뉴스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 무비자 여행길 열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회에서 주 32회까지 7개 항공사에 대해서 운항을 내라라고 또 나왔습니다. 이런 쪽들은 지금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다르게 중국은 운수권이 있어야지만 취항이 가능합니다.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요. 11월에 마카오 중국 단체 관광객 수용 이런 재개 전망도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는 일단 올라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산바닥을 잡으러 내려갈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13,000원 일봉상 산바닥을 만들 수 있는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실 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종목이건 가리지 않고 손절선은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반드시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정말로 내용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4월의 고점 21,000원까지 보고요. 향후에 정말로 경기 침체 우려 없이 더 여행객의 수요가 는다라고 했을 때는 27,000원까지 최종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정시 매수 의견을 주신 거고요. 조금 긴 시계로 긍정의 회로를 돌려본다면 목표 라인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연관 차장님과 오늘의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